취임 선서를 통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오늘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통화도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동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제21대 대통령으로 어제 공식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 어제 행사들도 간소하게 진행을 했고요.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취임의 일성을 밝혔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보인 행보들 그리고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6시 21분에 오전에 당선제 확정이 됐어요. 네. 중앙선관위가 이제 공포를 한 건데 말하자면 확정을 시킨 건데 그 이후에 여러 이제 발언이 있었고 또 낮에 그 이례적으로 말이죠. 그런 전례가 없었죠. 대통령이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당 대표들 이제 초청해서 5천을 했어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취임 선서도 했고 여러 발언이 있었죠. 새벽에 또 당선 일성이 있었고, 근데 그 얘기의 전반적인 맥락은 통합입니다. 통합 그리고 예. 경제 회복, 민생 회복이고 그리고 내란 극복, 내란 종식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합이라는 얘기가 어제 정말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선거 때도 물론 통합 얘기는 뭐 다 모든 후보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꼭 대통령이 된 분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 똑같이 통합을 얘기합니다만 정말 우리 사회의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어제 하루 종일 느낀 그런 날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통합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의 문제고 아직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제 인선이 있었고 인선 일부가 있었습니다. 아마 인선이 계속 될 겁니다만 인선이 내정이니까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오늘 1년의 이제 과정들이 있었는데 아직은 좀 판단하기 당연히 이르죠. 이제 뭐 하루도 안 돼, 이제 하루 좀 넘은 거죠. 어제 오전 6시 21분에 이제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어제 통합도 얘기하고 그리고 양보와 타협, 그리고 통합과 관련된 얘기죠. 양보하고 타협하고 소통하겠다는 얘기. 그 야당 대표에게 자주 연락드리겠다. 이런 부분들은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부분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지난 정권에서 얼마나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게 사실이었잖아요. 예. 여야 관계도 그랬고. 근데 정말 그런 여야 관계로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한 발자국도 정말. 헌법을 준수하고 야당도 여당도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그런 어떤 그 메시지가 일관되게 나왔던 하루였는데 그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어제 임기 첫날의 메시지는 통합이었고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를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제 하루 종일 국민과 통합 얘기가 아마 카운트를 했으면 100번이 넘게 나올 정도로 화두였습니다. 단연코 어떤 대통령도 취임 때는 국민 통합을 강조를 하게 마련이죠. 그것은 뭐 이전 정부 성공하지 못한 정부였습니다만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결과는 또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만 기대가 큽니다. 제가 국민의힘 대변인이지만 지금 예. 어제에 보여준 모습은 일단 본인이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수차 얘기를 한 것의 집대성이 바로 어제 취임식 얘기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 넥타이입니다. 이 넥타이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이제 내용을 아시겠지만 글쎄 넥타이 하면은 남성이 유일하게 의상에서 센스를 발휘할 수 있는 거 유일한 그 예. 얘기를 하는데요. 어제는 뭐 센스를 발휘하는 것보다도 의지의 표명이 상당히 많이 읽혔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 파란색, 이것은 민주당이 고유한 그 컬러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빨간색, 그리고 흰색. 요 세 가지가 믹스된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장면입니다만은 저것을 아주 고심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현충원부터 해서 어제 4번의 그 넥타이를 변화를 했는데요. 네. 바로 그렇게 세심한 어떤 그 배려의 흔적이 저는 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정도 초심이라면 물론 대부분의 대통령이 초심은 뭐 국민을 위하고 하는 것들은 변함이 없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특히 전임 정권과 어떤 차별화하는 모습이 눈에 띄도록 그렇게 취임 하루에 동선을 짰다 하는 것도 나름대로 평가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네. 당대표 오찬 초청에서 나온 얘기, 물론 그것은 국회의장이 주재를 하고 기획을 했다고 저는 칩니다만은 이거 아니어도
각 당을 찾아서 대표께 인사를 드리려고 했다라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른바 정당 정치의 회복 이것을 강조를 한 것도 눈에 띄고요. 경제 분야를 한 말씀 더 첨언을 한다면은 시장 질서를 강조를 했는데요. 시장의 규칙을 지켜서 피해 입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뭐 증시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앞으로 지켜볼 대목입니다만은 어제 증시에서는 화답을 일단 했습니다. 증시가 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취임 첫날에 거는 기대 이것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젯밤에는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참석한 경제기관 담당자들에게 작은 발상이나 입법 요구 사항이 있다면 직급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안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개인 전화번호까지 전달했다고 알려졌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격의 없이 소통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죠. 예. 그리고 실용적 시장 정보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는 일단 이념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탈이념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탈이념의 그 비유가 많이 나오는 거죠. 빨간색이건 파란색이건 다 같이 쓰겠다라는 거. 또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다 필요하면 쓰겠다. 뭐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뭐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만 과도할 정도로 그 이념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자기 이익에 매몰된 그런 진영 정치의 전형들이었어요. 사실 뭐 여야 똑같습니다. 예. 어느 정당이라고 더 나을 것도 없고 나을 것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절감했을 겁니다. 아마 오랜 동안 이제 정치를 하면서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제 첫 짓으로 비상경제 TF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지금 이 경제를 안 살리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경제와 통합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내란 극복.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세 가지 어제 다 얘기를 했어요. 예.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건 경제예요. 너무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아직 하지 않았고 오늘쯤 뭐 이루어질 것 같긴 합니다만 관세 협상 문제도 그렇고 또 주한미군 방위 문제도 그렇고 분담금 문제. 게다가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안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미국의 얘기가 주한미군의 역할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에겐 대단히 민감한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게 만약 안보와 경제가 우리 맞물려 있어요. 경제 따로 안보 따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이 관세 협상과 연계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제 비상경제 TF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말씀처럼 직급과 관계없이 격의 없이 이제 제안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자신의 전화번호 알려주고 말이죠. 예.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야당 대표에게도 연락하고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게 유수가 되면 안 돼요. 지난 정권 때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그야말로 행태가 많이 나왔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딱 한 번 차담했어요. 한 번. 그건 정치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그 결과가 결국 이제 개혁으로 나타난 것이고 보수의 거의 폭망으로 이르게 된 거라고 좀 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면교사로 삼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그걸 옆에서 목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제 통합으로 나타나고 경제 강조로 나타났던 건데 이제 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내란 극복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좀 짧고 굵게 이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간에 지금 경제와 이 통합을 어떻게 잘 해 나갈 것인가 문제. 근데 여러 가지 시금석이 있어요. 시험대가 있는 거죠. 법안 문제도 그렇고. 예.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죠. 예. 앞서 이 경제 민생 회복이 계속 강조했던 만큼 좀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첫날 제가 상당히 후한 점수를 준 것은 곳곳에서 고민의 흔적 그리고 의지의 표명을 아주 강하게 했다. 얼굴에도 그대로 자신감이 나타납니다. 뭐 잘할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만은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임기는 5년이라고 해도 대개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국민 통합에 대한 가시적인 그 성과가 100일 이내에 몇 가지라도 국민들께서 이 정권은 다르네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 100일이 지나고 100일이라는 물론 상징적인 그런 날짜입니다만은 대개 3개월, 4개월 지나도 변한 게 없네. 그러면 뭐 이전 정권과 뭐가 차이가 나지라고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그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100일 이내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성과라든가 아니면 또 국민 통합에 대한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스며드는 그런 그 시간은 많지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경제 살리기 의지 표명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시기도 적절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 전화번호, 개인 전화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를 하십시오라는 것은 사실은 별거 아닐지 몰라도 내 모든 것을 던지겠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좋습니다만은 이 경제 살리기에 대한 의지, 내 전화번호까지 다 공개를 드리고요. 이 뭐 기재부라든가 뭐 산업통상자원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의 담당자, 국장, 과장, 뭐 서기관까지도 직접 전화를 하면 내가 받을 용의가 있다라는 것은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서 그만큼 한국 경제의 회복이 절실하다라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이 교육부 장관 이하 전체 국무위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을 했고 이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한 상태입니다만 오늘 오전에 이제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글쎄요, 오늘도 뭐 같은 얘기가 있지 않겠어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뭐 하루 상관인데 어제 많은 얘기가 나왔고 대통령의 많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 연장이겠죠. 당장 뭐 국무회의가 지금 완전히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채워진 게 아니고 당분간 동거가 불가피할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총리로 내정을 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어요. 인사청문회도 치러야 되고 국회 임명 동의 절차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국무위원들의 인선이 있겠죠. 물론 내정이야 뭐 미리 해놓을 수 있겠다 네. 하더라도 제청 절차가 필요하니까 오늘 국무회의에서 아무튼 정권이 바뀌는 이제 시기입니다만 대한민국이란 커다란 틀에서 같은 그 동지들이에요. 지난 정권의 장관들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사표를 다 반려했던 거 아닙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야 탄핵했던 이제 장관이라서 수리했다고 보여지고 예. 그래서 어쨌든 국무위원들에게 경제 문제, 안보 문제 그리고 정권은 바뀌었지만 지난 정권의 국무위원들이라 하더라도 같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그 관료들이에요. 국무위원들이고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여전히 뭐 통합, 민생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 통합, 민생, 뭐 그리고 추경 논의, 국정 안정에 대한 당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네, 지금 국무회의에 장관이 지금 14분 정도가 계시는데 이게 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이 총리 대행을 하는 분도 이주호 사회부총리이기 때문에 이제 첫 국무회에서는 당연히 국정은 끊어져서는 안 된다. 이른바 단절 없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여러분을 믿고 취임 초기 초반부를 힘차게 건설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발언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단지 박성재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박성재 그 법무부 장관만 이 사표를 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물론 뭐 내란의 공범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건데요. 물론 이제 형사재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박성재 장관만 빼는 것은 저는 뭐 모양새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출발을 같이 하되 뭐 곧 뭐 한 달 내로 여러 또 장관이 제청이 돼서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될 텐데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 시간이 한 달 내에 분명히 14명 중에서 한두 분 빼놓고는 대부분 임명을 할 텐데 박세 장관 그래서 시중에서는 아마도 국회 본회의에 들어오면서 째려봤다는 의미 그 행동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어제 저녁에 계속 회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글쎄 뭐 그것까지 통합의 범주를 넣고 안 넣고는 이 대통령 본인 판단이지만 한 명만 쏙 빼고 그것을 내란 공범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은 모양새는 썩 좋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취임 선서 이후에 이 국회 사랑제로 이동을 해서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가졌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여야 대표들을 만난 것인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걸 혼자 다 100%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해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그런 정책들로. 대통령과 입법부 사이의 원활한 소통에 대한 결핍이나 부족함을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첫 번째 행사로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대법관 증언들을 포함한 이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에 관한 문제들은 충분한 반대 의견도 들으시면서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이제 축하의 한마디를 건넬 수 있었겠습니다만 견제 한마디도 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어제 대법관 증언법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1년에 4명씩 이 4년간 증언하는 식으로 대법관 수를 현재 이 14명에서 이 30명으로 늘리는 안이 통과가 된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법제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직 법사위 통과가 안 됐어요. 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가 오찬 자리에서 얘기한 거, 저건 좀 사실관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란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는 이제 통과시키려 할 겁니다만 네. 이 법안들은 지금 이 특검 법안들은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들이에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단히 미진했던 거 아니었겠어요. 그 최상병 특검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난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안 되고 거부권이 행사됐던 거니까 당연히 정권이 바뀌었는데 정권 마음대로 해야죠. 그런 것들은 당연한 겁니다. 그건. 그런데 지금 얘기되는 게 공직선거법 말하자면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그 이제 그 허위사실 유포에 관련된 거 행위 부분을 삭제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형소법 개정안은 아예 저기 대통령이 되면 헌법 제84조에 있는 거 대통령의 그 불소추 특권 여기에 관련돼서 아예 재판을 중지시킨다는 법안이 이 얘기고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의 이제 그 인원을 증원시킨다는 거 그 내용인데 이게 지금 소위에서 통과됐습니다만 법원조직법인가 이게 통과됐는데 아직 법사위 전체회의도 아직 상정도 안 됐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 오늘 통과시킬 계획이 없어요 지금 민주당에. 이거 자꾸 어제 그 오찬 자리에서 이거를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민주당에 대한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하나의 당부도 되겠습니다만 나름의 이제 견제도 될 수 있겠죠.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합니다만 이거 너무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여당도 이 법안을 밀어붙이지 않을 것 같아요. 밀어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급할 게 없는 건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하루 종일 이제 한 말씀이 통합에다가 타협에다가 양보 이런 거였잖아요. 실용, 실사구시 이런 시장 정부 이런 건데 이분을 그렇게 과도하게 통과시키려 할까요? 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너무 우려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네.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안 그리고 이제 통과될 3대 특검법들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이번에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만약에 이재명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고 치면은 가정을 하면은 글쎄요. 지금 우려를 했던 형사소송법이라든가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이 된 본인에게 지금 이렇게 앞으로 맞닥뜨릴 5개의 재판, 12개의 범죄 혐의 이런 것들이 글쎄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강행을 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압도적인 지지로 49%라는 그 국민 절반의 물론 과반수를 넘지 않은 게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이 아픈 대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런 상태에서 속도 조절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원래의 그 계획안도 여러 가지 이 검토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그야말로 대통령이 취임되고 나서 첫 번째 본회의가 오늘 이제 2시에 열리는데 그때에 본인의 관련된 재판을 중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려 섞인 공직선거법 또 형사소송법을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면은 이른바 많은 기대를 건 국민들에게 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속도 조절을 할 겁니다. 또 그래야 되고 처음부터 그렇게 이 국민의 정서를 또 이 반하는 그런 것을 할
할 필요는 전혀 없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회의에 대신에 이제 3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이것은 상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의 기정사실처럼 되어 있는데요. 네. 글쎄요,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분석을 하는 이유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사안별로 이거는 추진을 해야 된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당시의 후보가 발의를 하고 그쪽에서 강하게 추진을 하는 거라도 이거는 지금 국민들 정서에 이거는 맞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일단 대선에 결말이 난 것처럼 이번 성장을 하면은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대선 그 경선 과정 이전보다는 지금 훨씬 높아진 상태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법안 통과를 통한 국정 쇄신의 어떤 그 탄력성 이것은 상당히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은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패배 책임을 두고 당을 비판했고요. 또 친한동훈계 역시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국민의힘의 갈등 상황의 근본적인 배경은 뭐라고 보시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예, 근본적인 배경은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서 당내 갈등이 분출이 돼 있었죠. 예. 거기에 또 계파라고 불리는 이렇게 그 정당의 계파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정치적인 소신이라든가 정치 철학뿐만이 아니라 또 당권을 둘러싼 주류 비주류 간의 어떤 건전한 그 갈등 관계 표출 이것은 뭐 비단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있어 왔고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은 좀 상황이 달랐죠.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서 이른바 일극 체제로 1년이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비명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참 고전적인 얘기가 돼버렸는데요. 그만큼 당내 파열음은 국민의힘보다 확실히 민주당이 덜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당내에서 그런 이 난상 토론을 통한 어떤 결정 과정 이것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9시에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있고 10시에 의원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여기에서 정말 이런 그 목소리들이 분출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당이 어떻게 나가야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얻습니다. 이대로는 뭐 일각에서는 난파선이라고 국민의힘을 비유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난파선까지는 너무 나간 얘기고요. 어차피 모든 것을 승자 독식주의로 귀결해 날 수밖에 없는 대선에서 패배를 하면은 당이 휘청거릴 수는 당연히 있습니다. 이건 이전에 민주당도 그랬고요. 단지 얼마만큼 빠르게 일어서서 다시 도약을 하느냐 그 의지와 그 방법이 이제 강구가 돼야 될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주류, 비주류는 어느 시간에도 있는 상황인데 이 주류, 비주류가 이른바 당권을 둘러싸서 파열음을 낼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를 하지요. 근데 어느 정도 이 도를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워낙 절박한 상황이고 이미 이 대선에서 패배한 게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권을 둘러싸서 또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면은 이제 국민의힘은 정말 다시 재창당의 그런 이 뼈와 살을 도려내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선을 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기에는 아주 치열한 난상 토론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키를 누가 쥐어야 한다고 보세요? 키는 일단 지금 현재의 당 지도부, 주류 이런 분들이 일단 어느 정도의 국민들의 요구 또 이것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 국민 눈높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까 당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는 내놔야 될 것이고요. 아마도 그런 그 선언을 의총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일부러 주류가 당직을 비롯해서 이른바 기득권을 일단 내려놓은 순간에서 모든 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주류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비주류에서 어떤 반대 목소리가 그래서 또 이 진정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른바 이 주류의 기득권을 얼만큼 내려놓느냐 이 수위에 따라서 지금 비주류의 어떤 그 공격 포인트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누가 키를 쥐고
것이냐라는 얘기는 특정인 한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보다도 주류와 비주류의 어떤 그 대결 구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 그 지금 국민의힘은 참으로 이상한 정당이에요. 지금 친윤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잖아요. 친윤이 누굽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내란 혐의, 내란 수괴 혐의로 지금 재판받는 피의자 신분이고 피고인 신분인데 아직도 친윤이라고 그래요. 그 친윤이 아직도 당의 주류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정당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정당 공부를 하고 87년부터 실무 정치 봐왔고 그런 네. 상황에서 여러 정당이 보수 뭐 진보 정당 할 거 없이 다 이제 패배도 했고 승리도 했고 다시 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 겁니다만 뭐 당연히 계파 싸움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 국민의힘은 정말 이 지금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 이 보수 정당도 이런 정당들이 없었다고요. 아직도 권선도 원내대표가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또 다시 뭐 당권이냐 비대위를 해체하냐 마냐 이러고 있고 지도부가 무조건 사퇴해야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됐다가 석방된 그런 사람인데 아직도 친윤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김문수 후보가 어제 한 얘기 보면 참으로 그것도 이상해요. 그런 얘기를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아마 자신이 지난번에 후보 단일화 때 그게 잘 안 됐던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5월 10일 날 그건 대단히 잘못된 행위였죠. 5월 10일 날 기습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려 했던 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볼 때 이제 김문수 전 후보가 당권에 도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발언한 걸 봐서 그리고 당에 대한 아주 강한 비판을 했는데 그런 얘기가 대선 때 나왔어야 돼요. 대선 때 계엄과 탄핵에 대한 사과는 있었습니다만 사과가 아닌 두리뭉실하고 애매모호한 그런 언급이었거든요. 이제 와서 저런 얘기 하는 것도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정당이고 또 거기에 뭐 누라고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다 이게 반추하는 거예요. 체포 영장 집행할 때 거기 그렇게 나가서 반대를 하고 이른바 극단적인 세력 아주 일부겠습니다만 그들과 편승해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하려 했던 것 같고 그런 모습이 국민의 힘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완전히 황골탈퇴란 말도 하기도 민망해요. 이제 황골탈퇴라는 건 완전히 뼈를 바꾸고 자기 뭘 깎아내는 게 황골탈퇴 그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지금 비대위 존속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복귀하느냐 아니냐의 여부 그다음에 또 세 번째 변수가 김문수 후보가 당권에 도전하느냐 이런 세 가지가 맞물려 있는데 여기 제가 볼 땐 여전히 친윤들의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을 배제하는데 김문수가 유용하다면 김문수 당권을 도울 것이고 만약에 김문수 전 장관이 나오는 게 한동훈 전 대표를 당권에 다시 복귀하는데 저지하는 게 힘이 없다면 김문수 후보를 돕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예. 그게 여전히 현실적으로 대단히 참 이해가 안 가는 행태들입니다만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재의 권력 지형이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일단 짧게 보완을 예. 해도 될까요? 네. 지금 뭐 말씀 중에 일부는 제가 기꺼이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친윤을 여러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당내에서 친윤이란 말이 사라진 지가 좀 됐습니다. 예, 이른바 이제 뭡니까 4월 4일 그 탄핵이 결정이 된 이후에 또 뭡니까 또 두 번째로는 탈당을 한 이후에 네. 친윤이란 말이 당에서 이렇게 사석에서라도 거론되는 것은 사라졌다 이렇게 당내 사정을 비교적 잘 제가 대변인으로서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예. 드립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는 아직도 친윤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른바 뿌리가 워낙 깊고 제가 아까 주류 비주류의 어떤 구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일단 퇴진을 했고요. 남아 있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또 비대위원장이 젊은 김용태 위원장으로 갔습니다만은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친윤의 그림자가 당내에 깔려 있다라고 외부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비공식적으로 친윤이다라고 자처하는 그런 그 분들 또는 친윤이 앞으로 더 당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비공식 자리에서도 거론되지를 않는다. 당내 분위기는 정확히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있을 이 비대위 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이 차후 계획이 어떤 윤곽이 드러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동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